네, 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스마일맨 정세균 총리 지명, 또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 또 소주의 배신, 이 세 가지 이슈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영 교수,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단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세균 의원을 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직접 언론 브리핑 하겠다고 자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최근 그 국무총리의 어떤 위상이 중요해지면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셨는데요. 경제를 잘하는 그 실물 경제 출신의 이제 후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고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대화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인으로서 항상 그 경청의 정치를 실현해 왔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예. 특히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좀 다만 이제 이 국회의장 후보자가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으로서 행정부 2인자로 모시는데 좀 주저했다 얘기를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제 국무총리를 모시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서 대통합과 어떤 그 화합을 이끌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행정부 2인자로 모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명을 했다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대화, 타협, 경청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세균 의원은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뭐 스마일맨도 있고 복장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대통령 빼곤 다 해봤다. 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미스터 스마일맨이라고 하는 별명은 어떻게 얻었느냐. 예. 이 국회 출입 기자들이 투표로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백봉 신사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이 상을 15차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이 있고 예. 이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육선 국회의원, 산업자원부 장관, 당대표, 국회의장까지 대통령 빼곤 다 해봤으니까 이게 복이 많은 장수다라고 해서 지장, 용장, 덕장보다 낫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뭐 국론 분열, 국민 분열이 심한 상황이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경제를 아는 포용력이 있는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의 기대일 텐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바톤을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엄중한 경제 위기 현실, 그다음에 정치권 갈등 이런 예. 거를 이제 타개할 분으로서 경제 살리기와 협치의 이제 최적임자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럼 경제 살리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분의 어떤 경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특이하게도 쌍용그룹에서 18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상당히 민간 경제 부분에서 잘 아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산자부 장관을 역임하시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또 경력도 있으신 특이한 정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협치라는 측면에서 오게 되면 그동안에 당대표도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까지 겸임하면서 실제로 이제 정대 부문 그다음에 정치 어떤 협치 이런 걸 두루 갖춘 분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권 분립이 이제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입법부 수장을 거쳤던 분이 행정부 2인자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게 오히려 조금 그 어떤 비춰지는 모양새가 좀 이제 어긋나지 않는 상권 예. 분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있던 그 경륜의 측면에서 상당히 그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네네. 다만 너무 참신한 인물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국민적 기대에 좀 약간 약한 면이 없지 않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지명 이후에 이제 이른바 정세균 관련주라고 하면서 급등세를 이어간 주식 종목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 정권 아니면 정치에 관련되어서 중요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련주들이 많은 검색어에 오르고 또 급등을 하기도 하는데 네. 정세균 관련주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네네. 예시를 드리자면 하나가 수산중공업이고 하나가 알루코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주가가 왜 급등을 했는가? 이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6일보다도 거의 19.95%가 급등을 했고요. 네. 이것은 이유가 이 회사의 정석현 회장이 이 정 후보자와 같은 종친이다라는 얘기들이 돌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고요. 알루코 같은 경우에도 6.72%가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 시절에 베트남에 진출했던 이 그룹의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가계 소득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가 크게 3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 지표가 어제 나왔고 또 결과가 좋았더라고요. 예, 17일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였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진위계수, 좀 균등화 시장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또는 처분 가능 소득으로 했을 때 진위계수가 0에 가까운 수치가 되면서 이제 그 소득 불평등이 상당히 완화됐다 그런 얘기고요. 0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이 완화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치가 이제 2011년 통계청 자료 잡힌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용어가 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네. 진위계수라는 건 뭐냐면은 네. 어떤 그 인구의 누적 비율 네. 예, 인구 여기 나오네요. 예. 예, 인구의 누적 비율 대비 어떤 소득 누적 점유율의 이제 기울기가 네.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보통 이제 완전 그 소득에 대한 완전 균등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일정하게 기울기가 같아져야 되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현실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소득 분포가 좀 멀어질수록 예. 멀어질수록 우리가 소득이 이제 불균형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그 진위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평등, 0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2018년 올해 통계 자료가 진위계수가 2017년 대비 0.42배 포인트 정도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0에 좀 더 가까워진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소득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거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시장 예, 소득이라는 거 가처분 나오는데. 소득.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균등화가 앞에 붙는데 균등화라는 건 뭐냐면 가구 구성원 수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산출한 가구별 소득 관련 지표를 얘기하고 5분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마다 소득원이 예, 다 소득원이 틀리다는 가구 구성원이 거죠. 다르니까. 예, 그다음에 가구 소득 등 틀린 게 거기서 시장 소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다음에 사적인 이제 이전 소득. 이전 지출, 그걸 감안한 이제 소득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균등 처분화 가능 소득이라는 거는 시장 소득에서 공적 이전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 공적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 같이 국가의 정부 소득 보조금처럼 수혜받는 거, 들어오는. 거기서 이제 공적 이전 지출이 있습니다. 또 네네. 그건 어떤 각종 사회보험료라든지 세금 이런 걸 뺀 수치를 이제 우리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분 가능 소득 또는 시장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진위계수가 0에 가까워지고 5분위 배율, 즉 하위 1분위 대비 5분위의 배율이 수치가 낮아졌다는 측면에서 소득 불균형이 해소됐다 그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제 0으로 갈수록 평등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런 잘 거죠.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기울기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0에 가까워졌어요. 그럼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서 빛을 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나올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정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소득주도 성장이 빛을 발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반면에 이 평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평가도 있어요. 예. 어떤 것이냐면 이러한 지금 진위계수의 추이가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이 결과가 예를 들자면 정부의 복지 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공적인 이전 소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계층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하위 20%가 1분이라고 설명을 하셨죠, 교수님이. 이 하위 20%의 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하위 20%는 늘어났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소득 상위 20%는 사업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위 퍼센트에서의 소득은 줄어들고 하위 퍼센트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이러한 소득 격차가 줄어들면서 착시 현상으로 진위계수가 0에 가까워진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것이고 이게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에 빛을 발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결과가 아니냐 이러한 다른 이제 의견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가구당 부채가 8천만 원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데다가 10대에서 20대 청년 가구의 부채가 1년 사이에 20%가 급증을 했다. 그러니까 청년과 빚 고통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러한 비판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격이 좁아졌다는 거는 높은 소득을 잘 버는 사람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못 버는 사람도 높아져서 가격이 좁혀지면은 이상적이었을 텐데 소득이 많던 사람은 소득이 줄고 예. 소득이 낮은 사람은 공적 이동 소득 그러니까 정부가
좋은 돈을 투여를 해서 이걸로 억지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간격이 좁혀진 거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조금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2018년도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계 금융복지조사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매년 시행을 하고요.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근데 사실 이 가계 동향조사라는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분기별 자료고 예. 보통 이제 8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발표를 해요. 근데 최근에 발표한 그 3분기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네.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1분위에 속해 있는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5%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득은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 때문에 증가했는데 근로소득이 감소했거든요. 전년 동기 마이너스 6.5%.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여기 하위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자영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임금 소득자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서 오히려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시사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5분위에 있던 자영업분들 같은 경우는 1, 2분위로 이렇게 오히려 그 소득이 떨어지면서 내려갔다는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오히려 소득이 5분위에 낮아졌다는 있는 얘기네요. 사업소득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득이 감소해서 1, 2분위로 떨어지고 오히려 1, 2분위에 있는 근로소득이 감소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났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공적 이전 소득의 효과에 의한 근로소득이 좀 이제 1분위의 소득이 증가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오히려 감소했다는 거에 보면 소득 주도 성장 효과가 아니라는 거 그런 점이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참고로 2018년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2019년 3분기 그 가계동향 조사 자료를 보는 게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소득을 높인 효과는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 아침 이슈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주의 배신입니다. 소주가 뭘 배신했는지 보니까 열량으로 배신을 했다는 얘기인데 저도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러게요. 소주 한 병 열량이 밥 한 공기 열량을 네, 넘는데 안주 안 먹으면 살 안 찌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소주를 마실 때는 조금 마시니까 소주를 네. 마시면 왠지 살이 덜 찔 것 같아서 무슨 술을 마실까 할 때 소주를 고르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배신을 한 거죠. 이 한국소비자원에서 17일에 주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 성분의 자율 표시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맥주는 한 병당 260kcal, 네. 소주는 408kcal, 탁주는 372kcal예요. 그러니까 소주가 쌀밥에 한 공기 반의 열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주를 한 병을 마시면 쌀밥을 한 공기 반을 먹은 것과 똑같아서 배신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흔히 맥주가 더 배도 좀 많이 부르고 그래서 열량이 더 소주보다는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고 소주가 쌀밥 한 공기 반 정도 열량을 갖고 있다니까 이건 배신 맞는 것 같은데요. 다음은 보니까 맥주 같은 경우도 봐도 이제 맥주도 열량이 높다라는 좀 인식이 있고 236도 사실 적지 않은 열량이기 때문에 열량이 낮다는 의미로 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맥주를 파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별로 라이트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 주류의 표시에는 그 영양 및 열량에 대한 그 표시가 명확하게 이제 제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열량 표시가 어느 정도 되고 라이트에 대한 경우에는 얼마인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얼마 정도가 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미국산이나 독일산 맥주 같은 경우는 예. 그 라이트의 경우에 이제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열량의 상대적 감소 비율만 나오지 라이트하고 그렇지 않은 맥주의 어떤 열량 차이가 네.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뭐 소주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뭔가 수입술하고 좀 비교가 돼야 되니까 열량 표시가 아무래도 좀 의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량 표시가 또 있는데 열량 표시가 또 영양 성분 표시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열량 예를 들면 뭐 160kcal이다. 그럼 그 안에 뭐 칼륨이 얼마가 들어있고 뭐 지방이 얼마가 들어있고 이런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이번 조사에 따랐을 때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 이러한 표시를 제대로 한 것이 한 개 제품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주류의 영양 성분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약처가 지난 2017년에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비만이 자꾸 증가를 하니까 국민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주류의 자율 영양 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면서 영양 표시를 권고한 바가 있는데 아직 이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EU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양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영양 성분 표시 같은 것들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네. 또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말연시를 맞아서 음주 단속이 시작이 됐는데 첫날부터 무더기 적발이 됐더라고요. 예, 서울지방경찰청이 16일부터 31일까지를 이제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선정해가지고 16일 첫날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단속한 해서 적발이 된 예. 분들이 한 3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1분이요? 31명인데 그 중에서 0.03%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네. 0.03% 이상 되신 분이 16명, 0.08% 이상 되신 분이 15명에 31명인데요. 네. 올해 이제 6월부터 이제 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가 법으로 이제 예. 강화되면서 실제로 0.03% 이상이 되게 되면 음주 운전에 관련해서 면허 정지, 100일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되거든요. 취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보다 좀 강화된 규정하에서 앞으로 이제 좀 단속에 이제 적발돼서 면허의 정지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좀 음주운전 안 할 수 있도록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았던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윤창호법이 이 윤창호 군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기준을 강화하는 이 두 가지의 법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행정기준이 0.05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이어야 이제 면허 정지가 됐는데 이젠 0.03으로 내려왔고요. 예. 처벌도 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년에서 5년 정도까지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안부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 단속에는 밤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숙취운전도 단속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연시이긴 하지만 늘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경찰이 연말 연시에 음주 단속을 집중 진행합니다. 또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술 한 모금 입에 대셨다면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또 대리운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최단비 변호사 서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